시청자 여러분, JTBC 뉴스룸을 시작하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이 청구됐습니다. 조금 전 공수처가 청구했고 법원이 내일 심사를 열고 이르면 내일 밤 늦게 결론을 낼 걸로 보입니다. 어젯밤 늦게 체포 적부심까지 기각되면서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는 2개의 법원, 또 4명의 판사로부터 정당한 체포였다는 점을 확인받았습니다. 그런데도 윤석열 대통령은 모든 혐의를 부인하며 공수처 조사 자체를 전면 거부하고 있습니다. 법치를 강조했던 검찰총장 출신 대통령답지 않게 사법체계 전체를 통째로 인정하지 않는 모습인데 이런 태도 자체가 구속심사에도 불리하게 작용할 거란 관측이 나옵니다. 그럼 조금 전 영장을 청구한 공수처로 바로 가보겠습니다. 자, 조혜연 기자, 공수처가 조금 전에 서부지법에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죠. 네, 방금 전 오후 5시 40분쯤 공수처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윤 대통령의 체포시한이 다가오면서 오늘 영장이 언제 청구될지가 종일 관심이었습니다. 취재진도 이곳 공수처 주차장에서 오가는 차량들을 살펴보면서 계속 상황을 살폈습니다. 오후 4시 35분 공수처에서 승합차 한 대가 출발했는데 1시간쯤 뒤에 서울 서부지법에 도착한 게 확인이 되면서 구속영장 청구 사실이 파악됐습니다. 예상했던 대로 체포영장을 발부받았던 서울 서부지법에 접수를 했습니다. 어제 체포적부심이 중앙지법에서 기각되면서 윤 대통령 측에서 제기해온 관할 논란이 일단락된 만큼 서부지법에 청구한 것으로 보입니다. 네, 구속영장에는 어떤 내용이 담겼습니까? 네, 일단 혐의는 체포영장과 수색영장에 적시됐던 내란 우두머리 혐의에 더해서 직권남용 혐의도 추가가 됐습니다. 구속영장의 분량은 150페이지 정도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또 공수처는 검찰로부터 군 사령관의 진술조서 등 1,500페이지에 달하는 수사 자료를 넘겨받았다면서 이 내용도 영장에 반영했다고 밝혔습니다. 윤 대통령은 오늘도 이 공수처 조사에 응하지 않았는데 공수처가 이 부분을 문제 삼으며 그렇기 때문에 구속 수사가 필요하다, 이렇게 주장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 측에 오늘 오전 10시까지 나와서 조사를 받으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출석하지 않고 오늘도 구치소에만 머무르고 있습니다. 윤 대통령 측은 이미 공수처에 충분히 이야기를 했고 또 일문일답식 신문에는 답할 수 없다면서 출석에 불응한 이유를 밝혔는데요. 공수처는 이처럼 조사에 비협조적인 점 등을 구속 수사가 필요한 이유로 적극적으로 강조할 것으로 보입니다. 윤 대통령이 조사에 일절 협조하지 않았지만 공수처 관계자는 1차 조사 때 200여 페이지에 달하는 질문 대부분을 소화했기 때문에 영장 준비에는 큰 문제가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이런 가운데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소방당국에 JTBC 등 언론사의 단전 단수에 협조하라 이런 지시를 내린 것과 관련해서 공수처는 오늘 소방청 차장을 불러 조사했습니다. 지금까지 공수처에서 JTBC 조혜연입니다. 네, 보신 것처럼 사상 처음으로 현직 대통령이 영장 심사를 받게 됐습니다. 법원은 내일 심사를 하고 이르면 내일 밤 늦게 결론을 내릴 걸로 보입니다. 그간 서부지법의 영장에 불법 딱지를 붙여온 만큼 윤석열 대통령은 심사에 직접 출석하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다만 불출석할 경우 그에 따른 불이익도 감수해야 합니다. 박현주 기자입니다. 공수처 검사와 수사관들이 윤석열 대통령의 수사 기록이 담긴 상자들을 서부지법 청사안으로 옮깁니다. 윤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뒷받침하는 증거들입니다. 기록이 워낙 많다 보니 수레까지 동원했습니다. 이 자료들과 함께 윤 대통령의 구속영장을 접수한 서부지법은 영장을 심사할 판사를 배정하고 내일 영장 심사를 엽니다. 영장 판사는 윤 대통령이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망할 우려가 있는지 판단하고 범죄 중대성 여부를 따져보게 됩니다. 결과는 심사 당일 밤 늦게 나오거나 다음날 새벽에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앞서 윤 대통령 측은 서부지법의 판단을 모두 불법으로 규정해왔습니다. 분명한 것은 관할이 없는 서부지방법원의 영장이 청구되면 그 부분은 도저히 수용할 수 없다. 하지만 석동현 변호사가 대통령이 아직 출석할지 판단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말해 상황은 유동적입니다. 통상 피의자가 구속영장 실질심사에 참석하는 게 일반적이지만 필수는 아닙니다.
윤 대통령이 불출석하면 영장 판사는 피의자 변론 없이 공수처 검사와 윤 대통령 측 변호인의 의견을 듣고 구속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하지만 피의자가 방어권 행사를 할 수 없기 때문에 불이익을 감수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영장 심사가 끝나면 윤 대통령은 서울구치소에서 결과를 기다려야 합니다. JTBC 박현주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끝까지 불법 체포를 외치며 서울중앙지법에 체포 적부심을 냈지만 중앙지법마저 정당한 체포라고 판단했습니다. 대통령은 체포되며 불법의 불법이라고 외쳤지만 법원의 결론은 적법의 적법이었습니다. 연주환 기자입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어젯밤 11시 15분쯤 윤석열 대통령 측이 청구한 체포 적부심을 기각했습니다. 이유는 간단했습니다. 취재진이 확인한 결정문엔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214조의 2 제4항에 의해 기각한다는 석줄이 적혀 있습니다. 해당 조항은 이유가 없으면 기각한다는 내용이 전부입니다. 윤 대통령 주장 모두에 이유가 없다고 판단한 겁니다. 윤 대통령 측은 공수처에 내란죄의 수사권이 없고 관할이 아닌 서부지법이 체포영장을 발부해 불법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여기에 공수처가 관저에 들어가기 위해 거짓으로 55경비단의 공문을 만들었다고 덧붙였습니다. 모두 윤 대통령이 체포 당일 급하게 찍은 영상에 내세운 내용입니다. 국민들을 기만하는 이런 불법이 자행되고 무효인 영장에 의해서 절차를 강압적으로 진행하는 것을 보고 체포 적부심 기각으로 체포영장 집행이 적법이었다는 사실만 더욱 부각됐습니다. 특히 윤 대통령 측이 관할권이 있다고 주장한 서울중앙지법에서 나온 판단이라 더 할 말이 없어지게 됐습니다. 앞서 윤 대통령 측은 체포영장을 발부한 서부지법이 이의 신청도 기각하자 판사의 실명까지 언급하며 공개적으로 반발했습니다. 이례적으로 체포 적부심까지 다시 꺼내며 안간힘을 썼지만 결국 완패했습니다. 지지자들을 모으는 데 활용한 불법 영장 프레임도 산산조각 났습니다. 그럼에도 석동현 변호사는 법치주의의 최후 보루인 법원에서 한층 더 신중하고 종합적인 고려가 있길 희망한다고 했습니다. JTBC 연지환입니다. 이렇게 중앙지법마저 정당한 체포라고 했지만 윤석열 대통령은 오늘도 공수처의 수사를 전면 거부했습니다. 심지어 오늘은 출석 안 하는 사유조차 알리지 않았습니다. 대통령을 접견한 변호사는 대통령이 수심 있거나 위축돼 있지 않다고 전했는데 강나연 기자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어제에 이어 오늘도 공수처 조사를 거부했습니다. 어제 오전 조사를 앞두고는 건강상의 이유로 미뤄달라더니 공수처가 오후 2시까지 기다리겠다며 거듭 출석을 요구해도 끝내 나오지 않았는데 오늘은 불출석 사유조차 알리지 않았습니다. 이틀 전 체포 당일 11시간 가까운 조사에서는 이름조차 말하지 않으며 진술 대부분을 거부해놓고 추가 조사에 일절 응하지 않으며 버티고 있는 겁니다. 어젯밤 중앙지법이 체포가 적법했다는 판단을 내리면서 윤 대통령 측이 기대했던 일말의 석방 가능성마저 사라진 가운데 비상계엄과 관련한 사안은 판검사가 판단할 영역이 아니라는 주장까지 내밀고 있습니다. 국정을 하면서 겪는 여러 가지 그 넓고 복잡하고 깊은 상황을 아니 그 검사들한테 뭐라고 거기를 논쟁을 하겠냐. 그 사람들이 짧은 얕은 생각으로 묻는 거를 그래서 조사에 응하지 않는다 하는 것이고요. 오늘 윤 대통령을 접견한 변호인은 대통령이 배짱 하나 대단하다. 조금도 수심이 있거나 위축되지 않고 있다면서 영장 청구 뒤 이어질 구속 전 피의자 신문에 대통령이 직접 출석할지는 아직 논의 중이라고 답했습니다. 그러면서 경호 등 관련 절차가 충분히 준비되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예, 대통령은 그 자체가 정말 군사시설이고 기밀이고 국가에 정말 귀한 현직 대통령에 대한 경호 의전 문제는 정말 매우 중요하고 또 심각한 문제입니다. 여기 계실 때도 그렇고 이동할 때 그러한 부분에 대한 정말 충분한 검토와 또 준비가 따라야 되고. JTBC 강나현입니다. 이렇게 구속 갈림길에 서자 대통령은 지지자들을 향해 편지를 냈습니다.
지지자들은 지금 구치소에 모여 대통령을 석방하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경찰은 인력 400명을 배치해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고 있는데 바로 현장으로 가보죠. 자, 김영민 기자, 지금 그곳 상황 어떻습니까? 네, 이곳 서울구치소 앞에는 오전부터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자들이 모여 집회를 벌이고 있습니다. 이들은 한 손에는 태극기와 한 손에는 성조기를 흔들며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은 무효라며 외치고 있습니다. 서울구치소 정문 옆에는 진보단체 소속 회원들도 모여 맞불 집회를 벌이고 있는데요. 윤석열 대통령 지지자 일부가 이들에게 다가가 항의하기도 했지만 경찰의 중재가 나서면서 물리적으로 충돌은 벌어지지 않았습니다. 경찰은 서울구치소 인근에 400여 명을 배치해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네, 조금 전 윤석열 대통령이 지지자들을 향해 편지를 공개했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네, 조금 전 윤석열 대통령이 구치소에서 변호인을 통해 국민께 전하는 편지라며 메시지를 냈습니다. 윤 대통령은 조금 불편하기는 하지만 구치소에서 잘 있다고 운을 뗐습니다. 그러면서 대통령 취임사에서 대국민 담화 등을 다시 읽으며 마음을 가다듬고 지나온 국정을 되돌아보고 있다고 했습니다. 또 많은 국민들이 추운 거리로 나와 나라를 위해 힘을 모아주고 계신다고 들었다면서 뜨거운 애국심에 감사드린다고도 했는데요. 법원의 영장실질 심사를 앞두고 사실상 지지자들에게 총동원령을 내린 것으로 보입니다. 구치소와 법원 앞 시위가 점점 과열되고 있는 가운데 대통령이 직접 선동에 나서 논란은 더욱 커질 전망입니다. 대통령이 구치소 안에서도 계속해서 지지자들을 선동하는 메시지를 내고 있습니다. 이르면 내일 밤 구속 여부가 결정이 될 텐데요. 이 구속영장이 나오면 윤 대통령은 그 구치소에서 어떻게 생활하게 되는 겁니까? 네, 법원이 구속영장을 발부하게 될 경우 윤 대통령은 일반 수용자들과 같은 절차를 받게 됩니다. 이름과 주민번호, 주소 등 인적 사항 등을 확인한 뒤 간단한 신체 검사 등을 받게 됩니다. 또 현재 입고 있는 정장 대신 미결 수용 수의를 입은 뒤 수용자 번호를 달고 사진을 찍는 이른바 머그샷 컷도 찍어야 합니다. 이후 구치소 내 미결수 수용동에 수감됩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과 이명박 전 대통령의 사례를 고려하면 현재 머무르는 대기실과 비슷한 크기의 독방에 머무를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아직 현직 대통령 신분이기 때문에 경호처의 경호는 진행될 것으로 보이는데 이와 관련된 협의는 아직까지 진행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금까지 서울구치소에서 JTBC 김영민입니다. 사상 처음으로 현직 대통령이 구속 갈림길에 섰습니다. 일반 국민은 엄두도 못 낼 방식으로 수사도 체포도 거부했지만 이제 내일이면 구속영장 심사를 받게 된 건데 법조팀 박병현 기자와 상황을 좀 더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자, 박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이 서부지법 영장은 불법이다 이러면서 중앙지법에 체포 적부심을 냈잖아요. 근데 그 중앙지법마저 정당한 체포다 이렇게 되면서 어제 그게 굉장히 자충수가 되지 않았습니까? 예, 그렇게 됐습니다. 대통령 측 입장에선 대응 전략을 새로 짜야 할 겁니다. 법적인 측면과 정치적인 측면 두 갈래로 나눠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먼저 법적인 면에서 보면 이 법원이 대통령 체포 과정을 모두 적법하다라고 인정한 거기 때문에 대통령 수사를 하는 공수처에 힘이 실린 모양새가 됐습니다. 무엇보다 대통령 측이 주장한 불법 수사, 판사 쇼핑 논리가 모두 깨진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네. 특히 대통령 측은 서부지법을 공격하면서 서울중앙지법에서 발부한 영장이면 인정하겠다는 식으로 말해왔는데 바로 그 서울중앙지법이 기각 판단을 내린 거라 더 그렇습니다. 윤 대통령은 그간 여러 수사기관과 법원의 판단을 거부해왔습니다. 이 집배원을 몇 시간 세워두고 탄핵 심판 관련 서류 수치를 거부를 하는 것을 시작으로 검찰과 경찰, 공수처의 출석 요청서를 회피하고 체포영장도 거부하고 재판관 기피 신청을 하고 헌재의 변론 기일까지 바꾸려고 했습니다. 이렇게 큰 것만 정리를 해도 10전 10패입니다. 네, 정말 10전 10패인데 이 법적인 측면 말고 정치적인 측면으로 봐도 자충수가 된 거 아닙니까? 예, 물론 석방을 목표로 체포 적부심을 청구한 목적도 있겠지만 이 법조계에서도 낯선 체포 적부심이란 카드를 꺼내든 건 정치적 목적도 있습니다. 내란 수사를 불법 수사란 프레임에 가두고 극렬 지지층이 모이게 시도한 것인데 체포 적부심 하나로 모든 걸 뒤집어 보려고 했는데 이 모든 전략을 실패했고 공수처의 구속영장 청구에 힘을 실어준 꼴이 됐습니다. 네, 이제는 구속영장 심사를 대비해야 할 텐데
윤 대통령 측에서 이미 구속영장을 차라리 청구해라 이렇게 앞서 또 밝히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굉장히 전략을 잘 세우려고 할 텐데 어떤 전략을 세울 걸로 보입니까? 예, 일단 구속영장 발부 요건이 3가지가 있습니다. 일정한 주거가 없거나 증거 인멸의 염려가 있을 때, 마지막으로 도망갈 염려가 있을 때입니다. 네. 지금 구치소 수감 중이고 또 현직 대통령이란 점에서 도주 우려가 높다고 보긴 힘듭니다. 하지만 증거 인멸의 우려 부분은 따져볼 지점이 있습니다. 그동안 대통령은 공수처와 검찰의 소환 요구를 거부하고 체포영장 집행도 한 차례 막았었습니다. 체포 후에 공수처 조사도 거부하면서 검사의 질문에 답하지 않고 조서의 열람, 서명도 거부했습니다. 네. 심지어 본인의 이름도 말하지 않고 있습니다. 수사 자체를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어서 구속심사에선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겁니다. 이 사안의 중대성과 증거 인멸의 우려 등으로 구속영장이 발부될 수 있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뭐 이런 내용도 공수처가 쓴 그 구속영장 청구서에 다 담기지 않겠습니까? 맞습니다. 공수처는 오늘 오전 대통령이 출석 조사를 거부한 이후에 추가 출석 요구를 하지 않았습니다. 조사의 실익이 크지 않다고 판단을 한 겁니다. 조사보단 구속영장 청구서를 다듬으면서 혐의 보강에 나선 것으로 보입니다. 내란 우두머리인 윤 대통령 혐의를 확실하게 하기 위해 이 내란 2인자인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군 사령관들 그리고 경찰 수뇌부들의 구체적 혐의가 구속영장 청구서에 담겼을 것으로 보입니다. 내일은 공수처에서 부장검사를 포함해 검사 67명이 참석할 예정입니다. 네. 공수처는 구속영장 심사에서 군 사령관들의 대통령 관련 진술, 대통령의 조사 거부 상황, 체포 적부심 기각 결정 등을 종합해 구속의 필요성을 주장할 예정입니다. 대통령이 내일 직접 신문에 나올까요? 아직까지는 확실하진 않습니다. 어제 체포 적부심 신문에도 출석을 검토하겠다고 했는데 법원이 보안을 강화하고 경찰도 대기하는 등 종일 혼란이 컸습니다. 하지만 대통령은 결국 나오지 않았습니다. 탄핵 이후 구속당한 박근혜 전 대통령의 사례를 보면 당시 법원의 신문에 박 전 대통령은 직접 참석을 했습니다. 당시 신문이 무려 8시간 40분 동안 진행이 됐는데 다만 내일 상황은 좀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박병윤 기자는 여기까지 짚어보겠습니다. 구속영장이 접수된 서울 서부지법 앞에는 지금 지지자들이 대거 모여들고 있다고 합니다. 좌파가 장악한 서부지법 앞에서 밤을 새겠다. 극렬 지지자들 사이에서 이런 격앙된 반응들이 나오면서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는데 바로 현장으로 가보죠. 자, 김일한 기자, 지금 상황 어떻습니까? 네, 제 뒤쪽으로 인파 많이 몰린 모습 보실 수 있을 텐데요. 이곳 서부지법 앞에서 윤 대통령의 극렬 지지자들이 시위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조금 전 공수처 차량이 법원 앞에 도착하자 지지자들은 담벼락 밖에 서서 영장을 기각하라, 이재명을 구속하라 이런 구호들 외쳤는데요. 일부는 구속영장 청구를 막겠다며 법원 정문 앞에서 스크럼을 짜기도 했고 또 도로에 들어 누워버리기도 했습니다. 극우 유튜버들도 현장에서 서부지법으로 모여달라 이런 선동을 계속하고 있는데요.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압박을 가하려면은 훨씬 많은 수만 명의 국민들이 여기 모여야 경찰들에게 압박을 가할 수 있고. 네, 이렇게 극우 유튜버들이 하고 있는 주장을 오늘 윤석열 대통령 측 석동현 변호사도 그대로 되풀이하지 않았습니까? 네, 석 변호사는 법원이 눈과 귀를 닫고 있다며 개탄스럽다 이런 주장을 내놨는데요. 또 구속영장이 청구되면 영장심사에서 부당함을 적극적으로 알리겠다고 했습니다. 이것도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저희가 그렇게 관할 위반의 문제점을 지적을 하고 해도 정말 귀를 막고 눈을 감고 대통령은 지금 도주할 이유도 없습니다. 또 증거를 인멸할 사항도 없습니다. 대통령을 왜 구속을 하겠다는 것입니까? 네, 법원 앞에 극렬 지지자들이 보낸 화환도 쌓여 있다면서요? 네, 지금 법원 앞에는 극렬 지지자들이 보낸 화환들이 줄지어 세워져 있습니다. 이 불법 영장, 사법 쿠데타, 또 법치주의는 서부지법에서 사망하다 이런 문구들이 적혀 있고요. 또 법원 담장에는 좌파 판사 카르텔 척결, 반국가 세력 척결 이런 문구들도 적혔습니다. 이 공수처 차량이 도착한 직후부터 이 법원 앞에서 분위기가 가열되고 있어서 경찰은 혹시 모를 충돌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서울 서부지방법원 앞에서 JTBC 김일환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사법체계 무시가 갈수록 도를 넘고 있습니다. 윤 대통령 측은 탄핵 심판에서 대통령에게도 인권이 있다며 재판 일정을 늦춰달라고 반발했고, 헌재가 안 된다고 하지 않았는데도 김용현 전 장관을 왜 첫 번째 증인으로 세워주지 않느냐며 공정하지 않다고 공격했습니다. 오늘 헌재는 이 김 전 장관을 첫 번째 증인으로 부르기로 결정했습니다. 여도현 기자입니다. 헌법재판소는 탄핵 심판에 속도를 내기 위해 다음 달 13일까지 변론 일정을 한꺼번에 잡았습니다. 앞서 5번의 일정을 일괄 지정한 데 이어 추가로 3번을 더 잡은 겁니다. 윤 대통령 측은 반발했지만 피청구인에게도 인권이 있습니다. 오전 오후를 다 하고 나면 변호인들도 로봇가 아닌데 어떻게... 헌재는 단호하게 잘랐습니다. 재판부에서 충분히 논의를 거쳤습니다. 변경하지 않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일 때는 일주일에 3번의 변론이 잡힌 적도 있었습니다. 헌재는 수사 기록을 증거로 써서는 안 된다는 주장도 일축했습니다. 법령 위반의 사유가 없고 이 신청은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윤 대통령 측은 변론을 마치고 일어서는 재판부를 붙들어 세우기까지 했습니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가장 먼저 증인으로 불러달라고 요구한 겁니다. 참다 못한 문영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불편한 심경을 드러냈습니다. 반대적인 진술이 나올 기회를 허락하지 않는다는 것은 공정하게 보이는 외관을 분명히 띄어야 한다는. 그러니까요. 김용현 정의는 앞으로 바꾸는 문제에 대해서 논의를 하겠다고 그러잖아요. 23일 날 제가 안 된다고 말을 안 했는데 왜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부탁드리는 취지로 말씀드렸습니다. 김용현 정의 먼저 할 수 있습니다. 헌재는 일정을 바꿔 김 전 장관을 가장 먼저 증인대에 세우기로 했습니다. 재판관 평의 결과 증인 신문 기일을 일부 변경하였습니다. 피청구인 측이 신청한 증인 김용현에 대한 신문 기일은 1월 23일 목요일. 탄핵 심판에 속도를 내면서도 윤 대통령 측의 공정성 시비에는 휘말리지 않겠다는 뜻으로 풀이됩니다. JTBC 여도현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측은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전까지 부정선거판으로 만들었습니다. 부정선거의 배후에 중국이 있다. 형상기억종이로 만들어진 가짜 투표지가 쓰였다. 물리학자들도 노벨상 탈 그런 종이라고 했다. 극우 유튜버들이 음지에서 주장해온 음모론을 법정에서 끊임없이 쏟아낸 겁니다. 결국 재판부가 제지에 나서기까지 했는데 김태형 기자입니다. 어제 열린 탄핵 심판에서 변론에 나선 윤 대통령 측은 부정선거 의혹을 주장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공산주의 좌익 세력이 대한민국 선거의 부정을 획책해서 국회의 과반수 권력을 탈취하고 그 과반수 권력을 자의적으로 휘둘러서 가짜 투표지를 넣으려는 시도가 있었다는 의혹도 제기했습니다. 물리학자들도 아마 노벨상 탈 그런 종이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리는 접어서 집어넣어야지만 집어넣는 것이 원래 선거 방식에 나와 있는데 이걸 갖다 그냥 펴서 넣는 게 중국하고 판이라고 하더라고요. 중국을 배후 세력으로 지목했는데 근거는 선관위의 비밀번호였습니다. 전산 시스템 비밀번호 1, 2, 3, 4, 5는 조악하기도 이를 데 없지만 전국 중앙정부하고 지방정부의 연결번호입니다. 중국 등에서 이걸 풀고 들어오라고 만든 것처럼 밖에 안 보이지 않습니다. 이런 주장은 3시간 반 동안 이어진 재판에서 절반이 넘는 2시간 가까이 계속됐습니다. 결국 재판부가 제지에 나섰습니다. 10분 내에 피청구인의 의견을 진술을 마쳐주시기 바랍니다. 앞서 선관위는 21대 총선에서 제기된 126건의 선거소송 중 인용된 것은 단 한 건도 없다면서 사전 투표용지 위조나 투표함 바꿔치기는 불가능하다고 반박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도 계속 음모론을 주장하고 나선 겁니다. 정작 윤 대통령 측은 계엄 선포 당시 국무회의 회의록이나 포고령 등과 관련해 헌재가 한 요구에 응하지 않고 있습니다. JTBC 김태형입니다. 공수처 조사에서도 윤석열 대통령은 이름조차 답하지 않다가 계엄은 수사기관과 법원이 판단할 문제가 아니란 주장만 한 걸로 파악됐습니다. 국민의힘에서는 윤 대통령이 선관위에 판사들이 많아 부정선거를 수사하기 어려워서 계엄을 한 거라고 전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계엄 전에도 또 계엄 후에도 사법체계를 모두 무시하고 있다는 겁니다. 윤정주 기자입니다.
12.3 내란 사태가 실패하자 윤석열 대통령은 책임을 피하지 않겠다 했습니다. 저는 이번 계엄 선포와 관련해서 법적, 정치적 책임 문제를 회피하지 않겠다고 이미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하지만 그제 공수처에서 첫 조사를 받은 윤 대통령 태도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검사 질문엔 이름이나 주소조차 답하지 않다가 계엄은 수사기관과 법원이 판단할 문제가 아니다며 내란 사태의 정당성만을 주장한 걸로 파악됐습니다. 다음 날 탄핵 심판에 나온 대리인들도 같은 주장을 이어갔습니다. 모든 정보를 가장 잘 아는 대통령이 가장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고 국회나 법원이나 헌법에 봐서는 그것을 심판할 정보도 없고 능력도 없습니다. 하지만 부정선거 음모론에 빠진 윤 대통령은 계엄 전부터 이미 법적 절차를 지킬 생각이 없었던 걸로 보입니다. 선거관리위원장이 전부 판사들로 이루어져 있거든요. 네.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거나 수사에 의하기에는 좀 어려운 점이 있다고 말씀을 하죠. 이런 대통령의 태도, 탄핵 심판에선 불리하게 작용할 가능성이 큽니다. 8년 전 탄핵당한 박근혜 전 대통령도 비슷했습니다. 진상규명에 협조하겠다 말했지만 특검 수사에 응하지 않았고 결국 탄핵의 주요 원인이 됐습니다. 피청구인의 일련의 언행을 보면 법 위배 행위가 반복되지 않도록 하여야 할 헌법 수호 의지가 드러나지 않습니다. JTBC 윤정주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사법체계를 무시하는 태도는 국민의힘에서도 보입니다. 일반 국민은 엄두도 못 낼 방식으로 법원의 영장에 불법 닥치를 붙이고는 2개의 법원, 4명의 판사가 거듭 정당한 체포를 인정했음에도 여전히 불복하고 있는 겁니다. 유한우 기자입니다. 국민의힘은 윤석열 대통령 측과 같이 공수처가 체포영장을 서울 서부지법에 청구한 걸 두고 불법이라고 지적해왔습니다. 서울중앙지법에 관할권이 있다는 논리였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이 아닌 서울 서부지법에서 체포영장을 받아낸 것부터가 영장 쇼핑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윤 대통령 변호인은 아예 서울중앙지법에 체포 적부 심사를 청구했지만 중앙지법의 판단 역시 체포에 문제가 없다였습니다. 국민의힘은 그러자 이번엔 서울중앙지법에 유감을 표했습니다. 불법성 논란이 있다는 것은 단적으로 이 수사가 정당성을 잃었다는 것입니다. 법원에서 충실한 심리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에 대해서 심히 유감을 표명합니다. 두 법원에서 판사 4명이 모두 정당한 체포라고 인정했는데도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있는 겁니다. 국민의힘은 공문서 위조 의혹 등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 과정에 문제가 있었다는 공격도 여전히 이어가고 있습니다. 비상경보다도 더 큰 그야말로 제2의 내란 행위라고 저는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공수처가 윤 대통령의 구속영장을 서울 서부지법에 청구한 것 역시 원내 지도부는 관할을 위반한 거라 위법하다고 했습니다. 이미 영장의 적법성을 법원에서 판단했는데도 국민의힘은 계속 불법이라고 주장하는 모습입니다. JTBC 유한울입니다. 백골단을 국회로 불러들인 국민의힘 김민전 위원이 오늘 상임위인 교육위에서 사퇴 요구를 받았습니다. 김 의원은 군사 독재 망령을 되살렸다는 지적에는 송구하다면서도 조금 찜찜하다는 생각을 했다고 했습니다. 성화선 기자입니다. 야당 의원들의 자리마다 손팻말이 놓여 있습니다. AI 디지털 교과서 검증 청문회인데 김민전 의원의 사퇴를 촉구하는 발언으로 시작됐습니다. 지금 이 자리를 독재의 망령으로 더럽혀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백골단을 소환한 김민전 의원님, 지금 당장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사퇴하십시오. 여당 의원들은 김 의원을 옹호했습니다. 백골단을 지지하거나 말하시는 대로 백골단을 부활하자는 취지는 전혀 아니셨고 김 의원의 태도는 또 다른 논란이 됐습니다. 웃으시면서 팔짱 끼고 계시면서 무슨 생각을 하시고 계셨나 하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가해를 한 사람이 정리하면 다 끝납니까? 이에 김 의원은 기자회견 과정을 적극 해명했습니다. 반공천년단 밑에 백골단이라고 하는 조직이 있다.
라는 얘기를 했고 그때 저는 처음으로 그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나 마음속에 이게 뭔가 조금 찜찜하다라고 하는 걸 순간적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김 의원이 프락치 공작이라고 음모론을 제기한 글을 SNS에 올린 것에 대해서도 비판이 나왔습니다. 비열한 프레임 공작이다라고 누군가가 썼는데 그거를 공유를 하신 거예요. 공유한다라는 거는 같이 생각을 같이 한다라는 의미신 거잖아요. 하지만 김 의원은 받은 글을 올린 것뿐이라고 주장하며 이 부분은 사과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이런 글을 내가 받았다. 아니 제 페이스북 보면 저의 홍보처가 아닙니다. 그냥 저의 생각들이고요. 저의 사진이나 이런 것도 없고요. 김 의원은 이번 일에 대해 역사적 상처를 상기시켜 송구하다고 했지만 야당 의원들은 역사를 다루는 교육위이기 때문에 물러나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JTBC 성화선입니다. 윤 대통령 체포 저지에 앞장섰던 경호처의 실세 김성훈 차장이 체포됐습니다. 김 차장은 윤 대통령 생일에 직원들을 동원해 대통령 헌정곡을 부르게 했다는 논란이 일었습니다. 김 차장은 생일 때 친구들이 축하 노래 해주지 않냐며 뭐가 문제냐는 식의 태도를 보였습니다. 심가은 기자입니다. 경호처 서열 2위 김성훈 경호처 차장이 경찰에 출석했습니다. 관절을 요새화하고 체포영장 집행을 막아선 경호처 최고 책임자입니다. 윤 대통령과 함께 체포될 예정이었으나 대통령 경호가 필요하다며 이틀 늦게 출석했습니다. 반성은 없었습니다. 저는 정당한 경호 임무 수행을 한 겁니다. 체포영장 이의 신청에 이어 체포 적부심까지 기각됐지만 여전히 불법 영장이라는 논리를 폈습니다. 생방송으로 생생히 보셨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무엇이 옳고 그른지는 국민들이 아실 거라 생각합니다. 대통령 말씀이라며 또다시 극렬 지지자들을 향한 여론전을 이어갔습니다. 이 추운 겨울에도 차가운 바닥에서 오로지 자유 대한민국을 위해서 지키기 위해 저렇게 지지하시는 분들을 생각할 때마다 마음이 아프다. 김 차장은 2년 전 윤 대통령 생일에 맞춰 대통령 헌정곡을 만든 걸로 알려집니다. 대통령 심기까지 경호하느냐는 비판이 나왔지만 김 차장은 반박했습니다. 반대로 여러분들은 생일 친구들이 축하 파티나 생일 축하송 안 해주나요? 그거는 업무적인 걸 떠나서 사람이 살아가는 세상입니다. 경호처 직원들이 자발적으로 준비했다는 겁니다. 우리가 옆에 있는 책상 옆에 앉아있는 동료가 생일에도 그렇게 해주지 않습니까? 경찰은 조사를 마치는 대로 김 차장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JTBC 심가은입니다. 이 대통령 헌정곡이 논란이 된 건 김성훈 차장이 대통령을 위해 준비한 생일 이벤트에 경호처 직원들이 동원됐기 때문입니다. 직원들은 하늘이 보내주신 대통령과 같은 가사의 노래를 불러야 했는데 이뿐 아니라 경호처는 대통령을 위한 합창 대회까지 준비했던 걸로 파악됐습니다. 이어서 강희연 기자입니다. 2023년 12월 18일 대통령실 강당에서 경호처 창설 60주년 행사가 열렸습니다. 같은 날 생일이었던 윤석열 대통령도 참석했습니다. 이날 행사에선 경호처 합창단이 윤 대통령의 생일을 축하하는 공연을 펼쳤습니다. 유명 뮤지컬 음악을 개사한 노래도 울려 퍼졌습니다. 84만 5,280분 귀한 시간들 오로지 국민만 생각한 당신. 원곡 가사인 52만 5,600분을 84만 5,280분으로 바꿔 불렀습니다. 84만 5,280분은 윤 대통령이 취임한 2022년 5월 10일부터 행사 당일까지의 시간을 계산한 겁니다. 경호처는 해당 노래를 녹음하기 위해 일부 음악가들을 섭외했습니다. 음악가들에게 미리 주어진 악보에선 대통령, 대한민국 등의 민감한 단어는 비워뒀고
비밀유지 계약서 작성도 요구한 걸로 전해집니다. 해당 행사는 당시 경호처장이었던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주관하고 김성훈 경호처 차장이 기획한 걸로 알려집니다. 경호처는 창설 행사 전엔 경호처 합창단의 별도 합창대회도 개최했던 걸로 파악됐습니다. 한 여권 관계자는 윤 대통령이 합창을 좋아해 경호처에서 준비했던 걸로 안다고 전했습니다. 다만 해당 행사에 윤 대통령이 참석했는지 등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대통령 경호처는 해당 행사들에 대해 확인해 줄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한편 생일 축하 노래 원곡자인 가수 권진원 씨는 자신의 노래가 사용된 데 대해 정말 당혹스럽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JTBC 강연입니다. 김성훈 차장은 체포 직전까지도 자신의 지시에 따르지 않은 경호처 직원들을 직무에서 배제하는 등 인사보복을 한 걸로 확인됐습니다. 김 차장은 체포됐지만 다른 강경파들이 여전히 지휘권을 가진 채 자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최규진 기자입니다. 김성훈 경호처 차장은 이광우 경호본부장과 함께 경호처 과장급 간부 2명을 직무 배제한 당사자로 지목됩니다.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저지하라고 지시했는데 이를 따르지 않았다는 이유에서입니다. 하지만 오늘 체포된 김 차장은 공수처와 경호처에 협조한 직원을 직무 배제했다는 의혹을 사실상 부인했습니다. 그건 제가 보고받지 못했습니다. 임무 배제나 이런 부분은 제 권한이 아니고 밑에 본부장이나 부장급 권한입니다. 또 경호처 내 언론과 접촉한 직원을 색출한 사실도 없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실제 직무 배제된 경호처 직원들이 확인된 만큼 강경파 수뇌부가 인사권으로 직접적인 보복을 한 거란 지적이 나옵니다. 불법적 지시를 거부했던 사람들이 피해를 받고 있거든요. 어제 제가 확인한 바도 일부 인원들에게, 과장급 인원들에게 너 대기 발령시킬 거야 라고 이야기했다는 거죠. 또 김 차장과 이 본부장에 대해 대기 발령 등 불이익 없이 경찰이 대통령 경호를 이유로 자진 출석 요구를 그대로 받아들인 게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김 차장이 오늘 체포되긴 했으나 강경파 수뇌부들의 권한이 한동안 유지된 상황에선 경호처 내 내부 불안감이 더 커졌기 때문입니다. 경호처 관계자는 지금은 내부적으로 정리해가야 할 분위기라며 혼란스러운 심경을 전했습니다. JTBC 최규진입니다. 경호처 실세들에 대한 체포가 시작되면서 경찰이 다시 대통령실을 대상으로 압수수색에 나설 걸로 보입니다. 윤 대통령이 총을 쏴서라도 국회의원들을 끌어내라고 지시할 때 썼다는 비화폰의 서버를 확보하기 위해서입니다. 이자연 기자입니다. 오늘 김성훈 경호처 차장을 체포한 경찰특별수사본부는 조만간 이광우 경호본부장에 대한 체포영장도 집행할 계획입니다. 두 사람 모두 경호처 내 대표적인 초강경파이자 김건희 여사 라인으로 불리는 인물입니다. 강경파 체포가 끝나면 경찰은 다시 한번 대통령을 겨냥한 압수수색에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용산 대통령실과 대통령 경호처, 삼청동 안전가옥 등이 대상이 될 전망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사용했던 대통령 비화폰의 서버 확보를 위해서입니다. 12.3 내란 사태 당시 대통령과 내란 주요 임무 종사자들이 군이나 경찰에 어떤 지시를 했는지 확인할 수 있는 핵심 물증입니다. 경찰 관계자는 압수수색을 검토 중이고 이를 위해선 영장을 다시 받아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수사 초기 이미 3차례 압수수색에 나섰지만 번번이 경호처에 가로막혔습니다. 혹시 오늘 진입에는 성공을 하신 걸까요? 아까 되게 오래 대기하시던데 대기 사유는 뭔가요? 군사상 비밀을 필요로 하는 장소는 그 책임자의 승낙 없이는 압수 또는 수색할 수 없다는 조항 때문이었습니다. 결국 경찰은 대통령실 앞에서 대치만 하다 돌아왔고 의미 없는 일부 자료만 임의 제출 형식으로 제공받았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경호처 내 강경파의 입지가 약해진 만큼 경호처가 압수수색에 저항하지 않을 거란 관측이 나옵니다. 경찰이 비화폰 서버 확보에 성공한다면 내란에 동조한 혐의를 받는 대통령실 참모진 등에 대한 수사도 속도를 낼 것으로 보입니다. JTBC 이자연입니다. 윤 대통령 체포는 적법하다고 서울중앙지법이 결론 내리자 극우 유튜버들은 이런 결론을 내린 판사를 공격하고 있습니다. 유튜버들이 판사의 신상을 털고 인신공격을 쏟아내자 극렬 지지자들 사이에선 살해 협박까지 등장했습니다. 이은진 기자입니다. 밤늦게까지 법원 앞에서 극렬 지지자들을 선동하던 극우 유튜버들. 대통령이 석방돼서 나오면 또 우리가 환영을 해줘야 되잖아, 그 자리에서.
기각 결정이 나오자 일제히 판사 개인에 대한 공격을 시작합니다. 이거 아닙니까 이거? 이 소준석이 지금 대통령 복귀하면은 이제 내란 공범으로 체포해야 돼 이거. 색깔론과 지역 감정이 등장했고 소준석 판사는 강진 출신이다라고 나오고 있네요. 글쎄요. 역시 또 그쪽이었군요. 근거 없는 신상털기와 인신공격이 이어집니다. 2012년에 사법시험 합격을 했고 나이가 이제 89년생이니까요. 해봤자 지금 뭐 한 36, 7 이 정도예요. 말 그대로 초년 판사예요. 초년생 판사. 윤 대통령이 부추긴 사법부에 대한 공격도 끊이지 않습니다. 이게 법이 아니라 그야말로 광풍이다. 자, 이 선전선동이 지배하고 있는 나라다. 이렇게 보입니다. AI 판사가 낫다. 유튜버들이 공개한 신상은 그대로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퍼져나갔습니다. 급기야 출근길에 판사를 참수하겠다는 글도 올라왔습니다. 경찰은 곧바로 글 작성자 추적에 나섰고 소 판사에게 신변 보호가 필요한지 물었습니다. 이에 대해 소 판사는 당장 신변 보호가 필요하진 않다며 구체적으로 위협이 체감되면 요청하겠다고 말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다만 경찰은 혹시 모를 사고를 막기 위해 법원 주위 순찰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JTBC 이은진입니다. 선동과 막말, 협박을 쏟아내는 극우 유튜버들은 이걸 듣고 환호하는 극렬 지지자들의 후원금 덕분에 돈방석에 앉았습니다. 윤 대통령 체포 과정에서 가장 많은 수익을 거둔 유튜브 채널 대부분이 극우 성향인 걸로 나타났습니다. 공다솜 기자입니다. 오늘 오후 한 극우 유튜버가 서울구치소 앞에서 라이브 방송을 켰습니다. 법원, 경찰 할 거 없이 고위직들은 다 중국인의 손에, 북한의 손에 넘어갔다고 보는 게 이제 기정사실 아닙니까? 근거 없는 주장에 과격한 발언도 서슴지 않습니다. 끝까지 빨갱이 를 찾아서 목을 다 잘라버려야 됩니다. 잘라버리자. 광화문에 단두대를 세워야 됩니다. 그러자 시청자들이 실시간으로 돈을 보내는 이른바 슈퍼챗을 보내기 시작합니다. 군 자금을 모으자며 5만 원을 보내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 다른 극우 유튜버는 계엄을 옹호하는 발언을 쏟아냅니다. 근데 이번에는 무엇을 공개시켰습니까? 국민들에게 아무런 피해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번 계엄의 한때니까 2시간짜리 계엄은 없다. 한 시청자는 탄핵 무효라며 10만 원을 보냅니다. 이처럼 대부분의 극우 유튜버들은 자극적인 선동과 가짜뉴스로 시청자를 모은 뒤 후원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방송 중 개인 계좌까지 노출하며 노골적으로 돈을 요구하기도 합니다. 하여튼 여러분들이 성원이 필요해요. 성원이 지금 적극적인 성원이 필요한데 그런 애국 활동을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의 성원이 필요합니다. 실제 체포영장 집행을 앞둔 지난주 슈퍼챗을 가장 많이 받은 국내 유튜브 채널 10곳 대부분이 극우 보수 성향인 걸로 나타났습니다. 이들이 일주일간 벌어들인 돈만 모두 1억 6천만 원이 넘습니다. 혼란한 탄핵 정국 속에 극우 유튜버들의 활동은 점점 과격해지고 있는데 이달 초 이들을 격려하는 듯한 윤석열 대통령의 편지가 더 불을 지폈다는 평가도 나옵니다. JTBC 공다솜입니다. 윤 대통령 극렬 지지층이 맹목적으로 믿고 있는 게 부정선거 음모론이고 배후에 중국이 있다는 겁니다. 이들은 내란 사태 당시 선관위 연수원에서 중국인 99명이 체포됐다는 아무 근거도 없는 가짜 뉴스를 퍼뜨리고 있습니다. 사실이 아니라고 아무리 얘기를 해도 이들은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한민정 기자입니다. 146만 명의 구독자를 보유한 한 유튜버가 지난해 12월 25일 올린 영상입니다. 비상겸 당일 선거관리위원회 승진 후보자 등 직원과 외부 강사 90여 명이 수원 선관위 연수원에 머물렀는데 계엄군과 경찰이 출동해 통제한 정황이 있다는 내용의 기사를 소개하면서 갑자기 중국인을 언급합니다. 이 기사에 붙은 댓글들 보면 중국인이겠지 이런 이야기들이 많아요. 중국인 해커들은 아닌가 이런 댓글들도 있어요. 황당하게도 이 내용은 극우 매체를 통해 뉴스 형식으로 확산됐습니다.
스카이데일리는 수원 선관위 연수원에 90명의 중국인 해커 부대 누구인지 밝혀야 한다는 내용의 칼럼을 올렸습니다. 이번엔 다시 유튜버가 움직였습니다. 지난 12월 3일 공수여단, 방첩사, 정보사 요원들이 수원에 있는 중앙선관위 연수원을 급습하여 당시 연수원의 생활동에 머물고 있던 중국 공산당 전산 요원 수십 명을 체포하였습니다. 극우 유튜버와 극우 매체가 주고받으며 가짜뉴스에는 점점 더 살이 붙었습니다. 어제 스카이데일리는 체포된 중국인 간첩들이 모두 99명이며 평택항을 거쳐 일본 오키나와 미군 기지로 압송됐다는 기사를 내보냈습니다. 이 소식은 계엄령이 정당했다는 논리로 이용되며 윤 대통령 탄핵에 반대하는 세력들에 급속하게 퍼졌습니다. 선관위는 입장문을 내고 비상계엄 당시 선거연수원에서 숙박 중인 중국인 해커 90여 명이 계엄군에 의해 체포됐다는 일부 언론 보도는 전혀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교육과정에 참여한 공무원과 외부 강사 등 96명이 숙박하고 있었고 계엄군은 선거연수원 청사 내로 진입하지도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JTBC 한민정입니다. 이런 근거도 없는 가짜뉴스를 기사로 쓴 신문사 스카이데일리를 저희 취재진이 직접 찾아가 취재 과정을 물었습니다. 이 신문사의 대표는 계엄 선포가 윤 대통령과 미국 트럼프 당선인 측의 공동작전이라는 황당한 주장을 했습니다. 심지어 저희 JTBC에 함께 취재하자고 제안까지 했습니다. 오승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이 건물 7층엔 스카이데일리라는 신문사가 있습니다. 계엄군이 경기 수원 선거관리연수원에서 중국인 간첩 99명을 체포했고 미군에 인계했다는 기사를 펴낸 곳입니다. 기사 쓴 기자는 사무실에 없었고 신문사 대표를 만났습니다. 익명의 미군 정보 소식통, 누구인지 물었습니다. 저도 이 취재 기자한테 너무 깊이는 안 물어봅니다. 정보가 살 수 있으니까 본인이 지정 관리를 해야 되니까 우리는 그 서로 매너잖아요. 하지만 확실한 정보라고 말했습니다. 확인됐다라고 썼지 않습니까? 네, 이런 단어 잘 안 써요. 알려졌다라든가. 근데 확인됐다라는 단어 쓰면 저는 믿어요. 그러면서 계엄은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 측과 함께 펼친 작전으로 알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지금 미국 정부는 몰라요. 지금 조 바이든 정부는 몰라요. 트럼프 행정부 쪽하고 그쪽 라인을 통해서 공동 작전을 한 걸로 저희는 알고 있어요. 여러 국가에서 부정선거 범죄가 벌어졌고 그 뒤에 중국 공산당이 있다는 주장을 반복했습니다. 중국 커넥션 안에서 한국 숙주가져도 한국에서 미국, 나이지리아, 여러 나라 이거는 국제범죄잖아요. 그래서 미국이 개입했지만 사실을 밝히기가 부담스러울 뿐이라고 했습니다. 안 얘기해 줄 수 없죠. 내정 문제 잘못하면 내정 간섭이 되잖아요. 오히려 공동 취재를 제안하기도 했습니다. 근데 중국인들이 선관위 연수원에는 왜 99명이나 있었던 거? 그거는 취재해서 같이 알아내자고요. 선관위는 계엄군은 선거연수원 청사 안으로 진입하지도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JTBC 오승열입니다. 보신 것처럼 극렬 지지자들은 부정선거의 배후가 중국이라는 음모론에 빠져 있는데 문제는 윤 대통령 역시 이렇게 믿고 있는 걸로 보이고 이걸 공개적으로 언급하고 있다는 겁니다. 직무 정지 상태가 아니었다면 외교적인 재앙이 됐을 거라는 게 전문가들 지적입니다. 윤세민아 기자입니다. 중국인 간첩이라는 표현이 스스럼없이 등장하는 가짜뉴스가 확산되는 건 윤석열 대통령이 먼저 중국을 부정선거의 배후이자 체제 위협 세력으로 규정하고 나섰기 때문입니다. 지난달 40일에는 40대 중국인이 드론으로 국정원을 촬영하다 붙잡혔습니다. 이 사람은 중국에서 입국하자마자 곧장 국정원으로 가서 이 같은 일을 벌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체포 당일 공개한 6필 원고에서도 부정선거를 언급하며 외부 주권 침탈 세력의 적대적 영향력 공작을 경계해야 한다고 했는데 중국과 북한을 겨냥한 말로 해석됐습니다. 윤 대통령이 2030 세대의 집회 연설에 친중 세력에 대한 반감 등이 담겨 감동받았다고 말한 사실이 전해지기도 했습니다. 직무정지된 대통령이니까 그나마 파장이 관리 가능하지. 직무정지된 상태가 아니었던 상태여서 이런 발언들 나왔다라고 하면은 거의 재앙에 가까운 거죠, 사실. 국내 정치적 필요성 때문에 만들어진 가짜뉴스가 외교 관계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국내 정치적 필요 때문에 특히 또 가짜뉴스 때문에 영향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긍정적인 상황은 결코 아닙니다. 중국 정부는 공식 입장을 자제하고 있지만 주한 중국 대사관을 통해 한국에 체류 중인 자국민에게 정치 집회 참여와 발언 금지령을 내리는 등 불편한 기색을 내비치고 있습니다. JTBC 윤세민입니다. 오늘 발표된 여론조사에서 오차범위 아니지만 국민의힘 지지율이 39%, 민주당 지지율이 36%를 기록했습니다. 사실상 두 정당의 지지율이 내란 사태 이전 수준으로 되돌아가면서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정국과는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박사라 기자가 분석했습니다. 한국갤럽이 지난 14일에서 16일 정당 지지도를 조사한 결과 국민의힘 39%, 더불어민주당이 36%로 나타났습니다. 지난주와 비교하면 민주당 지지도는 36%에 머무른 반면 국민의힘 지지도는 34%에서 39%로 오른 겁니다. 오차범위 내지만 국민의힘 지지도가 민주당보다 높게 나온 건 지난해 8월 넷째 주 이후 처음입니다. 2016년 박근혜 대통령 탄핵 당시엔 상황이 달랐습니다. 당시 여당이던 새누리당의 지지도는 국정농단 사태가 본격화한 이후 12%까지 떨어졌고 탄핵 소추안이 가결된 뒤에도 거의 변함이 없었습니다. 한국갤럽은 이에 대해 최근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둘러싼 진영 간 대립이 한층 격화한 가운데 기존 지지층을 향한 대통령과 여당의 거듭된 메시지도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습니다. 윤 대통령 측이 하루에도 수차례 입장을 내며 지지층을 끌어모은 게 효과가 있었다는 건데 결국 국민 여론을 둘로 갈라놓은 겁니다.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 여론에도 변화가 있었습니다. 찬성은 57%, 반대는 36%로 지난주에 비해 찬성이 7%포인트 줄고 반대가 4%포인트 늘었습니다. 국민의힘은 여당이 잘해서가 아니라 민주당에 대한 비판 민심이 영향을 미쳤다고 강조했습니다. 매일 탄핵, 특검, 체포만을 외치는 민주당에 대해 이제 국민 여러분께서 민주당이 국정 불안 세력이다라고 느낀 결과라고. 민주당은 탄핵 국면에서 일시적인 현상으로 보면서도 국힘도 일시적 반등에 자만해 2기 윤석열 정권을 꿈꾸며 대선 준비 총력전에 나섰다고 합니다. 탄핵에 반발하는 여론을 자극하지 않도록 신중하자는 의견도 나옵니다. JTBC 박사라입니다. 오늘 국회에선 약자가 아니라 윤 대통령 지키기에 나섰다는 비판을 받는 국가인권위원회를 상대로 현안 질의가 열렸습니다. 그런데 인권위 김용권 위원이 해명이 아니라 민주당에 대한 비난을 쏟아내면서 고성이 오갔습니다. 황예린 기자입니다. 국회에 출석한 김용원 인권위원을 향해 12.3 비상기업이 위헌이라고 생각하는지 질문이 나옵니다. 김용원 의원님은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예, 아니요로만 대답해 주세요. 그런데 엉뚱한 대답이 나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오늘 저를 내란 선전죄로 고발했다고 멈춰. 저한테 발언권이 있습니다. 카톡 검열과 마찬가지로 국민을 거짓말로서 속이고. 국회의원의 반발이 이어졌지만 김 위원은 아랑곳하지 않고 말을 이어갔습니다. 가짜 뉴스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국민을 거짓말로서 어떻게 속이고. 의원이 운영위에 나와서 국민을 겁박하는 행위를 하고 있는 겁니다. 말 지어낸 적 없습니다. 오히려 호통을 치기도 했습니다. 제가요 전용기 의원님의 발언을 중지시켜 주십시오. 발언 내용을 정확하게 현재 가지고 있어요. 그게 카톡검열 맞아요. 읽어드릴까요? 언쟁이 이어지자 강한 질타가 쏟아졌습니다. 검열이 아니에요. 검열의 의미를 본인이 마음대로 만들어서 이야기하는데 정말로 뇌가 썩었다고밖에는 달리 말할 수 없는. 김 위원이 국회의 의사 진행을 방해한다는 이유로 뒷자리로 이동하란 지시가 나왔지만 따르지 않았습니다. 결국 김 위원 자리에서 마이크를 빼놓는 조치를 취하기로 했습니다. 앞자리는 무슨 권위적인 자리고 뒷자리는 뭐 뒷바라지 하는 사람들이 앉는 자리인 것으로 착각하는 모양인데 지금 고정되어 있는 마이크에서 악용해서 아무 때나 말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마이크로부터 격리시키는 겁니다. 김 위원 자리에서 마이크가 뽑히기 전 단말마가 나오기도 했고 국회는 그런 식으로 야당 의원들 중심으로 더 이상 반발이 있을 경우 국회 모욕죄로 고발하겠다는 목소리도 나왔습니다.
JTBC 황예린입니다. 고 최상병의 억울한 죽음을 밝히려다가 항명죄 등으로 재판을 받아야 했던 박정훈 대령. 얼마 전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죠. 하지만 고는 박 대령의 복직을 허락하지 않은 걸로 확인됐습니다. 김지아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최상병 사망 사건 수사단장이었던 박정훈 대령. 사건 이첩 과정에서 상관 지시를 어겼다며 항명죄와 상관 명예훼손죄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그러면서 수사단장 직위는 박탈당했고 이후 보직 대기 상태입니다. 1년 6개월째 사령부 건물로도 출근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난 9일 중앙지역 군사법원은 박 대령 혐의에 대해 모두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국방부는 선고 당일 법원의 판결을 존중한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해병대는 박 대령의 인사 관련 조치는 확정 판결 이후 검토하겠다는 입장인 걸로 확인됐습니다. 복직을 허락하지 않은 겁니다. 그러면서 지난 13일 군 검찰은 수긍할 수 없는 부분이 있다며 항소했습니다. 박 대령은 수사단장 보직 해임을 취소해달라며 법원에 소송을 내고 집행 정지를 신청한 상태입니다. 군이 복직을 허가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복직을 둔 싸움도 이어지게 됐습니다. 박 대령 측은 상식적이지 않다고 반발했습니다. 항명에도 해당하지 않고 법에 따른 정당한 행위임이 명백히 밝혀졌음에도 보직 해임을 취소하지 않는 국방부의 조치는 매우 부적절하고 박 대령 측과 군인권센터 등은 군 검찰의 항소 포기와 복직 소송을 위해 대국민 서명 운동을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JTBC 김지아입니다. 새해가 밝았지만 지난해 12월에 있던 내란 사태와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로 여전히 고통 속에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여객기 참사를 뉴스에서 보자마자 신원 감식에 힘을 보태려 달려간 40년 경력의 법치학자는 여객기 안에 자랑스러운 제자도 타고 있었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았습니다. 먼저 신진 기자입니다. 달려온 가족들은 현실을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이름이 불린 순간 기뻤고 곧 절망했습니다. 179명의 이름이 벽에 붙었습니다. 검안실 불은 24시간 안 꺼졌습니다. 빨리 희생자들을 유족에게 돌려드려야 된다는 압박감, 다른 생각할 겨를이 없어요. 40년 경력의 법치학자는 뉴스를 보자마자 현장에 자원했습니다. 아찔했고요. 안타깝지만 생존 가능성이 희박했구나. 부르기 전에 제가 먼저 가야겠다는 그런 생각을 먼저 했습니다. 남일만은 아니었습니다. 제 치과대학 제자도 한 명 있었습니다. 머리를 치료하지 않고 가슴으로 치료하던. 인력은 모자라고 작업은 힘들었습니다. 40분 가까이가 짐을 찾을 수 없었고요. 또 이 조각난 시신들을 맞춰야 되지 않겠습니까? 매일 밤을 샜고 날이 밝으면 자원봉사자들이 해주는 밥을 먹었습니다. 늘 식사를 밖에서 나가서 사 먹고 그러기 때문에 시간이 많이 거기서 낭비가 됐거든요. 도움을 주셨기 때문에 이게 더 빨리 끝날 수 있었고요. 참사 9일 만에 179구의 시신을 인계했습니다. 유족들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국회의원님들은 잠깐만 뒤로 물러서 주시고 고생하신 정부 관계자분들 앞으로 조금만 나와 주십시오. 정말 감사합니다. 그리고 고맙습니다. 수없이 다닌 참사 현장에서 처음 본 광경이었습니다. 이 성실하고 순진하고 법어치 살 분들이 왜 이렇게 돌아가셔야 되는지 그 답을 아직까지 못 내리겠어요. 살아남은 사람들은 다시 살아가야 합니다. 망자들에 대해서 우리 산자들은 책임 있는 거예요. JTBC 신진입니다. 전문가들은 사실상 전 국민이 재난을 당한 거라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국회와 무안공항 등에서 무작위로 시민들을 만나서 외상 후 스트레스 자가 진단을 해보니 10명 중 7명꼴로 일상생활이 어려운 심각 수준으로 나타났습니다. 계속해서 임지수 기자입니다. 4년차 국회 비서관 장대현 씨. 계엄군을 몸으로 막았던 그곳은 매일 출근하는 일터입니다. 떠오르죠. 맨날 퇴근할 때 저 정문대 왔는데.
다 지나갔다 생각했지만 마음에 흔적이 남았습니다. 요새 잠은 잘 못 자요. 언제 또 이상한 행위가 일어날 수 있을지 모른다. 분향소 앞에 고개 숙인 시민들. 마음속 뭔가가 이전과 달라졌다고 말했습니다. 울분에 차서 이렇게 울컥울컥 하는 일이 자주 일어나거나 가슴이 철렁했고 어려웠어요. 온 사회가 겪는 일종의 집단 트라우마. 증상을 호소하는 사람은 늘고 있습니다. 진료 끝나는 시간이 점점 늘어나더라고요. 밤에 계속 이렇게 각성되고 낮에 도대체 일이 잘 손에 잡히지 않는다. 시민 30명을 만나 외상 후 스트레스 자가 진단을 해봤습니다. 국회와 무안국제공항, 대통령 관저 앞과 분향소에서 무작위로 인터뷰를 부탁했습니다. 유가족은 제외했습니다. 23명이 3단계 가운데 심각 수준을 보였습니다. 일상생활이 어렵고 전문가 도움이 필요한 상태입니다. 우리 마음에 댐이 있다고 쳤을 때 스트레스가 지금 연속적으로 오는 거죠. 이런 현상, 비정상적 상황에 대한 정상적 반응이란 게 전문가들 분석입니다. 치료 방법은 있습니다. 그래도 세상은 나아지고 있다는 믿음입니다. 이런 시기에는 옆에 사람이 있어야 견딥니다. 서로가 이 고통을 나눈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시점이라고 봅니다. 함께 분향소를 찾고 광장을 채우는 것도 일종의 사회적 치료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반복되는 참사와 갈등을 막지 못하면 회복할 시간 자체가 모자랄 수 있습니다. JTBC 임지수입니다. 정부가 우리 경제 상황을 평가하는 보고서를 올해 처음 내놨는데 곳곳에 암울한 진단들이 담겨 있습니다. 경기가 가라앉을 거란 압력이 커지고 있다. 경고 수위가 더 세졌습니다. 물가가 안정됐다는 표현도 이제 사라졌습니다. 박준우 기자입니다. 신차를 고객에게 배송한 일을 하는 임청 씨. 얼어붙은 소비에 차를 사려는 사람이 줄기도 했지만 내란 사태 이후 하루 평균 4건이던 배송 건수는 절반으로 줄었습니다. 일거리는 많이 줄었고요. 기름값도 뭐 계엄 이후에 많이 올라온 거잖아요. 다 죽는다 소리 하죠. 여기다 고환율로 기름값까지 치솟자 부담해야 할 경비도 30-40%가량 급증했습니다. 경비가 한 10만 원 빠진다 그러면 지금은 한 거기서 1.5배 뭐 15만 원 빠진다. 요즘에 물가도 세고 그래서 지금은 싼 주유소만 무조건 찾아서 그렇게 넣어야지 그나마 좀 그 갭이 줄어드니까. 내란 사태 여파로 한동안 잠잠하던 물가까지 들썩이는 겁니다. 당장 지난달 수입 물가는 1년 전보다 7% 뛰었습니다. 수입 물가는 통상 2-3달 시차를 두고 국내 소비자 물가에 반영되는데 실제 새해 들어 가공식품과 생필품 등은 가격이 오르는 추세입니다. 정부가 매달 발표하는 경기진단 보고서, 일명 그린북에선 경고음이 더 커졌습니다. 지난달 우려에 그쳤던 경기 침체 위험이 이번엔 증가했다고 명시했습니다. 경기 침체가 현실화했다는 뜻입니다. 지난해 줄곧 긍정적으로 평가됐던 고용은 처음으로 둔화했다고 나왔습니다. 다음 주 목요일이나 이렇게 4분기 GDP가 나올 텐데 어제 통화정책 방향 회의에서 이창용 총재께서 어느 정도 가이드라인을 좀 말씀하시더라고요. 앞서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계엄 여파로 지난해 4분기 성장률이 0.2%에 못 미칠 거라고 언급했습니다. 내란 사태 후폭풍이 올해도 이어질 걸로 보이는 가운데 추경을 포함한 범정부 대책이 시급해졌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습니다. JTBC 박준호입니다. 오늘 국회에선 말도 많고 탈도 많은 AI 교과서를 검증하는 청문회가 열렸습니다. 이 AI 교과서는 영어 발음을 틀려도 점점 좋아지고 있다고 하고 수학 용어를 물어도 모른다고 답하는 등 과연 공부에 도움되는 게 맞나 싶은 오류들이 드러나 논란이 됐습니다. 이희령 기자입니다. 최근 한 교육박람회에서 공개된 영어 AI 교과서입니다. 주어진 문장을 읽으면 AI가 잘 분석해 줄 거라 안내하지만 실제로 써보니 오류가 있었습니다. I am 타이어드를 좀 제가 발음을 해봤는데요. I am 타이거로 틀린 답을 해도 정답을 좀 처리하고요. 오히려 발음과 억양이 많이 좋아지고 있다고 격려도 합니다. 수학 AI 교과서에서도 문제가 발견됐습니다. AI 챗봇에 2차 방정식의 허근이 뭔지 물었는데 엉뚱하게 맞꼭지각의 개념을 설명하거나 잘 이해하지 못했다고 답합니다. 이런 식으로 AI 교과서엔 적지 않은 오류가 있었습니다. 지난 9월 검정 본심사를 통과한 디지털 교과서 76종에 14,000건 넘는 수정 보완 권고가 내려졌습니다. 내용을 보면
목소리를 크게만 해도 발음평가에서 높은 점수를 받는다. 10문제 중 1문제만 풀고 나갔는데도 목표 100% 달성으로 나온다 등이었습니다. 교육부는 이런 오류들을 대부분 고쳤다고 해명했습니다. 수정 요한 보고에 대해서 거의 대부분이 다 만족스러운 상태로 이렇게 충족이 됐기 때문에 지금 개발된 교과서는 사용하는 데 문제가 없다. 하지만 교사들은 AI 교과서 사용을 강제하지 말고 학교 자율에 맡겨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현재 AI 교과서는 모든 학교에서 써야 하는 교과용 도서가 아닌 참고서격의 교육 자료로 돼 있습니다. 최근 야당 주도로 국회에서 개정안이 통과됐기 때문인데 정부가 조만간 거부권을 행사한다고 해 현장의 혼란은 계속될 걸로 보입니다. JTBC 이희령입니다. 이제 사흘 뒤면 트럼프 당선인이 47대 미국 대통령에 취임합니다. 대통령 공식 사진도 공개됐는데 웃음기가 하나도 없는 과거 수사를 받을 때 찍은 머그샷과 비슷한 모습이었습니다. 워싱턴 정강현 특파원입니다. 오는 20일 대통령 취임식이 열리는 의사당 앞으로 철제 펜스가 옮겨지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관광지 워싱턴 기념탑 앞에도 펜스가 길게 늘어섰습니다. 워싱턴 곳곳은 취임식 준비가 한창입니다. 이렇게 도로를 따라 경호용 펜스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트럼프 당선인이 대선 과정에서 2번의 암살 시도를 겪은 만큼 보안이 한층 강화됐습니다. More than 30 miles of anti-scale fence will be used for the inauguration, more than any other NSSE ever before. 워싱턴 일대는 취임식 하루 전부터 전면적인 도로 통제에 들어갑니다. 이번 취임식엔 공식 참석 인원만 25만 명에 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취임식 이틀 전인 18일 트럼프 소유 골프클럽에서 불꽃놀이로 먼저 축하를 알리고 19일엔 승리를 기념하는 대규모 마가 집회가 열립니다. 20일 취임식이 끝나면 다음 날 국가 기도회로 모든 행사가 마무리됩니다. 이런 가운데 트럼프의 제47대 대통령 공식 사진도 공개됐습니다. 고개를 살짝 숙이고 눈을 치켜뜬 모습으로 2023년 기소 당시 찍었던 범죄자 식별사진 머그샷과 유사합니다. 당시 머그샷은 저항의 상징으로 포장돼 상품으로 판매되기도 했습니다. Here it is. If you want to go out and get it, you can go out and get it. Have fun with it. 다만 이번 공식 사진에선 넥타이를 빨간색에서 파란색으로 바꿔맸습니다. 민주당 상징색으로 통합 의미를 부여한 것 아니냐는 해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JTBC 정강현입니다. 쫄쫄이를 입고 역도를 하고 모자를 눌러 쓰고 브레이크 댄싱도 합니다. 헬멧을 쓰고 썰매도 타고요. 비틀비틀 컬링도 하고 맨몸으로 보디빌딩 포즈까지 잡아봅니다. 이렇게 유승민 체육회장은 68개의 종목을 체험하면서 어려운 선거전을 돌파했는데요. 이런 열정이 선거인단뿐만 아니라 체육회 구성원들에게도 가서 닿았나 봅니다. 비위 혐의에 둘러싸인 이기흥 전 회장을 비판했던 체육회 노동조합이 영화 서울의 봄에 빗대어서 체육의 봄이 왔다고 축하글을 올린 건데요. 노조는 이제는 변화와 개혁의 시간이라며 기대도 숨기지 않았습니다. 이번 주말은 눈이나 비 소식이 없고 오남도 더해지면서 바깥 활동하기 수월하겠습니다. 내일 아침까지는 춥겠지만 낮에는 7도까지 오르겠고요. 모레인 일요일에는 아침 공기도 부드러워지겠습니다. 다만 찬바람이 잦아들고 공기가 탁해지겠는데요. 서울의 초미세먼지 농도는 종일 나쁨 수준에 머물겠고 그 밖에 수도권과 충청, 영남 지역도 오전과 밤 한때 공기질이 나빠지겠습니다. 동해안의 대기는 나날이 건조해지고 있습니다. 주말을 맞아 산행을 나서시는 분들은 화재가 나지 않도록 조심하셔야겠습니다. 최근 눈이 자주 내렸던 중부와 호남 지역은 도로가 미끄러운 곳이 많겠고 경기 북부에는 짙은 안개가 끼겠습니다. 아침 기온은 서울과 대구가 영하 4도, 대전은 영하 5도로 시작하겠습니다. 낮에는 10도 가까이 오르면서 오늘보다 2도 정도 높겠습니다. 월요일에는 중부지방에 비나 눈이 내리겠고요. 다음 주에도 강추위는 쉬어가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뉴스룸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